오늘은 프린트 35페이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의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결정됐었고, 북한에서는 유엔 인원들을 들어오는 걸 거부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결정된 이후에 선거 날짜는 5월 10일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김구나 김규식 혹은 이런저런 사람들, 그리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그 모든 움직임들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행이 돼서 결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다음 페이지에는 북한에서도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훨씬 더 일찍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남한에서만 선거를 하자고 이승만이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분단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엔의 감시 아래에서 보통 선거가 실시가 되죠. 38선 이남에서만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38선 이남에서 선거가 실시가 됐었지만, 반쪽짜리 선거이긴 했지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적인 그런 선거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 즉 보통 선거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당시 선거 포스터입니다. 총선거 5월 10일 날. 여기 보면 총독부 건물이 있고, 이게 지금의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는 모습을 포스터로 그려놨었습니다. 처음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을 뿌리는 전단지 같은 것들이 나왔었고, 당시 투표하는 날 사진이 찍힌 모습입니다. 이때 선거를 할 때는 남북협상파, 즉 김구와 김규식 같은 중간파들은 불참했었습니다. 그리고 좌익도 당연히 불참하고 우익들만 참여를 했었겠죠. 남한에 미국이 짱인 유엔이 주도하는 선거가 이루어졌었던 거기 때문에 우익만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좌익이나 아니면은 중도파들은 불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쪽짜리 선거였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다는, 우리나라 역사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실시가 됐던 선거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에 의해서 재헌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임기는 2년이었었고, 이 사람들은 재헌 국회를 구성을 하죠. 재헌 국회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명칭, 법률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일단 국호를 결정을 하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결정을 했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7월 17일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했던 헌법을 재헌 헌법이라고 합니다. 재헌 헌법. 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1대 국회의원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었고, 이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은, 일단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표방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첫 번째 조항에 보면은 3.1운동에 의해서 세워진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공화국 체제로 우리나라가 규정이 됩니다. 즉 대통령 제도가 실시가 되죠. 대통령 제도. 그래서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죠. 그리고 삼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 제도가 채택이 됐었고, 친일파를 청산하자는 그런 법률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이런저런 활동들이 좀 이따가 나중에 이어집니다만, 내가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농지개혁. 당시 백성들이 일제시대 때 땅을 다 뺏겼었기 때문에 땅을 나눠주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 목표 등을 담았던 가장 기초적인 헌법인 재헌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5월 10일의 총선거에서 뽑힙니다. 이 재헌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부를 구성을 하죠. 국회에서 이승만을 선거로 뽑고 부통령으로 이시영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당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에 해방된 지 3주년 기념식에서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죠. 당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선거를 하고서 재헌 국회의원들이 뽑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마련을 했겠죠. 그리고 7월 20일에 대통령 간접선거를 해서 여기에서 대통령 이승만이 뽑히게 됩니다. 이승만과 그리고 부통령 이시영, 이 사람은 이회영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의 동생이었었죠. 동생. 그리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 기념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총독부 건물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마음 같아서는 이걸 다 때려부수고 싶었겠지만은 건물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당시 해방되고 나서 완전히 그지였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이승만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기분 좋겠지. 그리고 메가더가 축하하러 왔었습니다. 칼라로 이걸 복원한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 정부 요인들이 위에 총독부 중앙청사 여기 센터 건물 구령대 앞에서 정부 수립 기념식을 벌이는 사진입니다. 당시 이승만은 다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삼권 분립의 수장이 됩니다. 이승만은 행정부의 대통령이 됐었고 신익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국회의장이 됩니다. 국회의장. 그다음에 김병로라고 하는 이 사람 신간회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신간회 김병로 대법원장을 맡습니다. 다 젊었을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가 제대로 됐어야 된 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죠. 유엔에서 유일한 한반도 내 합법정부로 승인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북한을 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불법정부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았던 정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정부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좀 새롭게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친일파 청산이나 농지개혁 같은 정책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경찰이나 아니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의 친일파들이었었단 말이야.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군이 남한에 오고 나서 직접 통치를 하는데 남한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친일파들을 데려다 썼다고 그랬었죠. 친일파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들을 청산하거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먼저 친일파 청산이 왜 좌절됐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미군정이 경찰이나 행정부 관리들을 그대로 놔뒀었고 지원국회에서 얘네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미 여기 헌법에 반민족행위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이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특별법인 반민족행위 처벌법,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정을 해서 친일파들을 처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반민특위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합니다. 국회에 직속됐던 조사기관이야. 여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안에 국회가 따로 경찰도 가지고 있었어. 왜냐면은 당시에 행정부는 여기 경찰은 여기 행정부 소속이었는데 이 행정부 소속 경찰들이 다 친일파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신익희의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가 국회 내에 따로 특별경찰을 뒀었어요. 특별경찰을 둬서 이 친일파들을 조사를 하고 검거하고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을 추진을 했었었죠. 당시 친일파들이 여러 명 잡혀오긴 했었습니다. 여기 친일경찰 노덕술과 최린이라고 하는 친일파들 이 두 명이 잡혀오는 모습인데 당시 신고 방법은 건의함 같은 쪽지를 쪽지를 넣는 건의함 같은 거를 전국에다가 설치를 해놓고서 거기에 사람들이 쪽지를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쪽지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이승만 정부가 왜 비협조적으로 나오냐면 친일파를 잡아가려고 하니까는 여기 국회에서 친일파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행정부에 있었던 이승만이 걔네들 다 잡아가면 누구 데리고 시키냐. 지금 그리고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랑 전쟁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친일파 경찰들이나 아니면 친일파 관리들 잡아가면 나라 망한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 사람이 친일파 처벌에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지금 더 시급한 일이지, 친일파 잡는 거는 나중에 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반민특위를 실제로 경찰 시켜서 습격까지 시킵니다. 경찰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 경찰들이 대부분 친일파들이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경찰들을 시켜서 이승만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던 국회를 습격해요. 습격한 이유는 국회 안에 빨갱이들이 많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헌국회의원들로 뽑혔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독립운동가들이었었어. 독립운동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는 그런 간첩들이다라고 하는 혐의를 공산당과 내통한 혐의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재헌국회의원들 대부분이야. 재헌국회의원들을 다 구속시키고 잡아가고 납치하고 뭐 살인까지 하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반민족행위 특별법 개정을 해서 나중에 결국 반민특위의 활동기간을 단축해서 결국은 친일파 청산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그리고 중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친일파 처벌은 잊혀진 일이 됐죠.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승만도 독립운동가였는데 왜 반민족행위, 친일파 처벌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왔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승만은 행정부의 짱이었었단 말이야. 행정부의 짱인 대통령이었었는데 행정부 들이고도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막 다 잡아가 얘네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일이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북쪽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을 지금 막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들어가지고 친일파 처벌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잡혀왔던 친일파들이 한 몇백 명 있었는데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1원 한 장 벌금으로 뺏지 못합니다. 1원 한 장 벌금으로 뺏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은 좌절된다. 이게 지금 두고두고 문제가 되죠.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이미 해방 전부터 임시정부에서도 삼균주의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하자라고 했었었고, 그런 이념에 따라서 해방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땅을 나눠주자라고 하는, 땅을 나눠주자는 그런 농지개혁이 실시가 되는데, 일단 북한에서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북한에서는 지주들의 땅을 다 빼앗았어요. 그냥 무상 몰수를 하고서 무상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백성들한테. 무상으로 분배를 해준다. 우리도 남한에서도 이런저런 논의들이 많았었어. 이거를 무상으로 줘야 되냐, 아니면 무상으로 몰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유상으로 사서 무상으로 분배해줘야 되냐, 아니면은 유상으로 분배를 해줘야 되냐, 막 이런저런 방안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농지개혁법이 실시가 되고 나서 일단은 경자유전이라는 거는 경작하는 자에게 땅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 그러니까 농민에게 땅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야. 이거를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땅을 나눠주자는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됐고, 이 방식이 좀 중요합니다. 유상매수의 유상분배입니다. 유상매수의 유상분배. 북한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 강제로 다 뺏었고 안 주면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고 유상매수, 땅 많은 사람들 거를 유상으로 정부가 구매를 해서 백성들한테 유상으로 유상 분배라는 거니까 판매죠,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토지 분배를 실시합니다.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 당시 가구당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농지의 소유 상한을 3정보 정도의 크기로 제한을 합니다. 3정보라는 거는 대략 한 10,000평 정도? 근데 10,000평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큰 땅은 아니야. 지금도 이제 농촌 가보면은 한 20,000평, 30,000평 정도로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00평에서 농사 지어봤자 별로 많지는 않아. 자, 그래서 3정보 정도로, 1정보가 대략 한 3,000평 정도예요. 1정보. 네, 정확하진 않지만 3,000평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3정보는 대략 한 10,000평 정도. 그래서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3정보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다 뺏은 거죠. 뺏었다기보다 이게 유상매수, 사서 국민들한테 분배했었던 방식이죠. 이 방식을 통해서 농지 분배를 하니까 일단은 지주나 소작인들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소작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한계점은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토지가 제대로 몰수가 되지 않죠. 친일파들이 당시 권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국회까지 습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친일파들의 토지가 제대로 몰수가 안 됐었고, 그다음에 유상 분배에 따라서 농민들이 이 토지를 산 거란 말이야.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사는 대신에 내야 됐던 돈을 다 부담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땅을 다시 팔고 다시 소장농이 되는 그런 농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소장농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거의 없어지게 되면서 농민들이 땅을 가지게 됐고, 이게 농민들이 튼실하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다 보니까는 농촌이 튼튼해져서 나중에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산업혁명의 밑거름, 60년대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해방 직후의 이야기고, 특히 농지개혁은 중간에 하다가 중단돼요. 왜냐면은 바로 6.25 전쟁이 터지기 때문이죠, 중간에. 그 다음에 북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46년에 정부 비스무리한 걸 세웁니다. 그리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했었었죠. 북한의 짱, 김일성 이름 정도는 알아두고, 이런저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혁들을 했었고, 북한도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워진 바로 직후에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수립을 합니다. 이때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 자기들이 민주주의라고 했었지만은,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국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일단 대통령을 3번, 4번이나 이제 해먹으려고 그랬었고, 친일파들 처벌도 거부했었고, 북한도 완전히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지금 완전히가 아니라 이제 얘네들도 민주주의가 아니죠. 지금 완전히 이제 그건 드러났었죠. 드러나게 됐죠. 그 다음에 남북협상파 문제 보겠습니다. 남북협상파는 50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맞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그 다음에 친일파 처벌에 이승만 정부가 거부 반응 보였다. 그 다음에 광복 직후 미군정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쌀값이 되게 많이 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농지개혁의 실시로 지주 소작제가 거의 사라졌었고, 반민족 행위자권 잘 못 뺏었었고, 그다음에 소련은 북한의 민족주의자들을 다 숙청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었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돼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반공이라고 하는 명분에 따라서 그걸 거부했었다. 그리고 남한은 남한의 농지개혁은 경작하는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유상매수, 유상분배입니다. 유상분배.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은 1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었고,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었다. 여기까지